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료 보조까지 보셨고, 이제 256조의 공공주택 건설이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인데, 자, 거기다 별 2개 좀 해주시고요. 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하는 주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효과를 분석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컨대 이제 이걸 분석할 때는 이제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을 나눠 분석해야 되는데, 자, 사적 시장에 임대가 잘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현재 균형 임대료가 500에 몇 개가 임대되고 있었느냐? 100개. 그런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좀 싸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데 LH 토지주택공사 사장 불러가지고, 야, 임대주택 좀 싸게 만들어봐라. 싸게. 야, 원가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럴 때 원가로 한 300이면 된다라더라. 그래서 300에 정부가 임대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쪽 사적시장에 있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공적시장의 임대주택이 새 건데 가격도 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이쪽에는 임대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임대됐다고 가정하느냐? 50개 가정하자. 그럼 사적시장 이사 가버렸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면 이제 균형이 여기서 1이 가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300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시장마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요가 변하는 게 단기니까 단기에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계속 인하돼 가지고 사적시장 혜택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개별 공급자 입장에서는 500 받아야 정상이익인데 300 받으면 정상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부 공급자가 망해서 없어져요. 망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급이 감소하더라. 그러면 균형이 다시 1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래로 되돌아갔으니까 장기에는 사적 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균형은 여기서 1이 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적시장 임대주택이 100개에서 몇 개로 줄었냐? 50개로 줄었다. 그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임대주택이 공적시장 이런 거 없을 때도 100개였죠. 그런데 이걸 50개 만들었더니 150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합해가지고 100개밖에 안 되니까 임대주택의 전체 량은 총량은 변화가 있다고요? 불변이라고요? 불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가 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확인은 요약집을 할게요. 자 요약집 82쪽. 요약집 82쪽 보시면 가로사면은 공공주택이죠. 공공임대주택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정부가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적시장과 품질이 유사한 저가주택의 대체나 공급 부족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랬죠.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첫 번째 이제 품질이 유사한 공공시장으로 주거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적시장 이사 간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공공주택 수요 증가로와 사적시장의 수요 감소. 여기요. 공공은 이사 갔으니까 수요가 늘어서 임대가 완료됐을 것이고 사적시장은 수요 증가요 감소요? 감소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3번에 사적시장의 수요 감소는 시장임대를 하락시켜 사적시장 공공분 둘 다 수요자 모두 혜택이 있다. 그래서 위에 제목 보니까 장기라고요? 단기라고요? 단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단기에는 양쪽 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장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자는 원래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급을 감소할 것이다. 사적시장의 공급이 줄죠.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사적시장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상승하므로 공공주택 거주자들만 임대료 차익만큼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사적시장 혜택이 없다고 이야기죠. 공공시장만 혜택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채시장 임대 3번에 사채시장의 공급량은 공공주택 공급량만큼 감소하므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있다고요, 불변이라고요? 불변이다. 그다음에 4번에 임대료에 대한 이중거리가 형성하므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채시장과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에서 뭐를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요?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분석했던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자,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했는데 여기는 별 하나 좀 해주시고요. 이 분양가 규제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임대료 규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정말 다를 바가 없나 보자. 뭐 다른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가지고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다. 예컨대 자, 현재 시장 분양가가 1,500이더라. 정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평당 1,300으로 내리지 않으면 분양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제 보통은 이제 분양 승인 가지고 이거는 많이 통제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공유주택 이하만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분양 승인을 안 해버리면은 뭐 자기가 분양 못하니까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자는 뭐 좋아하겠죠. 가격이 싸니까. 그런데 공급자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뭐가 있다고요? 초과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넘친다는 이야기는 뭐냐? 초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아까 공급을 넣는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요. 특히 신규 공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1,500 받아야 정상인데 1,300 받으라 그러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새것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려요.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이 다른 말로 중고주택인데 이걸 밀어 올린다. 그럼 보세요. 분양가는 싸 지금 1,300. 그런데 기존 주택 가격은 자꾸 올라가서 1,500, 1,600, 1,700으로 올라가요. 그럼 시세 차익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많아져서 실제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 주택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져요. 주택 과소비라는 건 뭐냐? 예컨대 이제 분양 경쟁이 치열하면 통장을 돈을 주고 사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이 많아지니까 분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더욱 실수요자는 더더욱 분양받기가 어려워지고 거꾸로 집이 많은 사람은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 개를 분양받는다고요? 여러 개. 불법적으로. 그래서 과소비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 상한제 보니까 투기 증가죠. 그 다음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존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그거만 알면 돼요. 그거. 그다음에 과소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분양주택이 질적 수준이 줘야 된다. 이걸 누가 몰라? 여기 있는데. 뭐 이거는 가격이 싸니까 질적 수준이 높아질 리가 없죠. 그다음에 비효율이다. 그다음에 집을 못 구한 사람들 여기요.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집 없이 살아야 될까요? 뒷돈 주고라도 피를 얹어 주고라도 분양받은 사람한테 사야 될까요? 그게 암시장이에요. 암시장.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요거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놔야 돼요. 예. 분양가 자율화는 뭐 문제로 봐도 됩니다. 뭐 그 정도면 돼요. 대형 평수 위주 공급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근대 대한민국 이후로는 분양가를 규제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쓴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이 썼죠. 그것만이 아니고 다 같은 가격 규제예요. 교통비, 시내버스 요금도 규제했던 거 아시죠? 아니 목욕탕 값도 규제했어요. 목욕탕. 아니 뭐 목욕탕이 지가 얼마 받든 간에 그건 원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목욕탕마다 원가가 같겠어요 설마? 물값도 다르고 전기세도 다른데 옛날에는 목욕탕 가격도 규제했다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제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계속 분양가를 규제하고 임대료를 규제하다가 특히 이제 분양가 규제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1998년도에 와서 우리가 분양가를 자율화를 했어요. 98년도 언제죠 이거?
IMF 때죠. 그래서 DJ 정부 때, DJ는 뭐 경제를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결국 이제 공급 물량이 늘게 했고, 그러면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IMF를 극복하는데 이제 이렇게 혁혁한 공헌을 한 거죠. 이때 사실 힘들었던 게 미분양이 많았어요. 이 이전에. IMF 이전에 이제 건설업체가 워낙 많이 가지고 미분양 주택이 많았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이걸로 해결을 했죠. 아까 그 임대료 보조 중에 그 공급자 지원 정책이 있었죠. 뭐 임대주택을 5개, 이 당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임대주택 제도가 5개 이상을 5년간 보유하면은 양도세 안 받겠다. IMF 때. 그래서 이제 이 미분양 물량이나 그 시중에 안 팔리는 집들 많이 팔렸어요 이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받을 만큼 받아라. 뭐 너 알아서 받으세요. 자율화하면 아무래도 공급자는 돈이 되니까 공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공급은 증가하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규 주택의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재를 좋은 걸 쓰면서. 그래서 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표준 건설비가 아주 쌌어요. 아파트 개당 300에 320밖에 안 됐어. 지금 표준 건축가 600이 넘어요. 아파트가. 예? 기본 건축비 60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올라갔냐면 자율화 때. 그러다 보니까 자율화 때 처음으로 우리가 막 평당 1000을 넘어가고 그랬죠. 아파트는 물론 좋아졌어요. 자재가 옛날하고 달라졌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 이게 또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더라.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 다시 규제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냥 가격으로 규제 안 하고, 옛날 노태우 정부까지는 좀 무지했죠.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냥 평당 건축비로 규제를 했습니다. 야, 평당 건축비 32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에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가 반자까지 높이가 옛날에는 2m 한 50, 60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롱 놓고 위에 이불을 얹었잖아.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반자까지 높이가 2m 30이야, 다. 230. 지금 뭐 230 넘는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만큼 벽돌을 덜 쌓아야지 원가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높아진 거에 떨어진 거예요. 많이 낮아졌죠, 많이. 그래서 분양가 규제 때 엄청 낮아졌는데, 이때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다시. 그런데 높이는 안 올라가네, 잘. 높이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적이 커져야지 공기가 많아지고, 그래야 쾌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적절히 배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낮아요, 지금 우리나라 집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분양가를 다시 규제했는데, 그게 뭐였냐? 노무현 정부 때 규제한 게 원가 연동제라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무조건 가격으로 제한하겠다고요. 너가 자주 좋은 거 써? 쓰긴 쓰되 원가 보면서 정하겠어.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원가 연동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왔다. 거기 뭐 84쪽에 그런 이야기 있죠. 분양원가 공개하고 이제 분양원가 연동제가 있고, 그 밑에 채권입찰제는 뭐 옛날에 했던 이야기고,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3분양 5분양을 했는데, 그거는 뭐 시험에서 크게 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정리만 해놨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개념만 보세요. 이제 너무 외우려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조세로 갑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를 258쪽 가면은 부동산 조세 정책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조세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의의가 뭐고 기능이 뭐냐,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뭐 이렇게 양이 개론보다는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시간을 충분히 하시고, 제가 제일 부러운 선생님이 세법 선생님이에요. 개론 내용이 한 반 정도는 넘겠죠, 물론. 어쨌든 결혼도 2달, 세법도 2달.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롭단 말이야. 259쪽에 두 번째로 부러운 거는 공시인데, 공시는 별로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공시는 또 생각보다는 양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고 선생한테 별로 안 부러워하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거기도 고생해요. 공시도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절차법이라 좀 고생스럽죠. 민법이 돼야 공시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59쪽에 제2절이죠. 자, 부동산 조세의 전가기착이다 그랬는데, 조세 전가 기착은 뭐 쉽죠. 전가는 미루는 것이고 기착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확인해 버릴게요. 조세가 최종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했을 때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 그런 걸 전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착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전가로 이러한 조세액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거, 그런 걸 조세 귀착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 냈느냐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큰 2번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효과가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별 2개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넘어가서 260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를 2개 가지고 설명을 끝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수요곡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자. 2개 기울기가 비슷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참, 매일 연습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망쳤어. 됐다 그럴까요? 네, 그래요. 됐어. 됐어. 그다음에 공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완만하게 그려보자. 완만하게. 그럴 때 자, 수요 공급이 만나는 게 균형이죠. 자,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은 1,0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1,000원에 100개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례세를 부과했다. 예컨대 30%, 1,000원에 30%. 그래서 30%가 이제 300원인데 요만큼이 300원이라고 치자. 300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자. 그럴 때 이 위쪽 수요곡선 균형가격 위쪽 부담은 수요자 부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이 1,100원까지 올라가는데 100원 부담이고요. 균형가격 아래쪽은 공급자 부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 부담이라고 한다. 여기는 뭐 수요자 부담이 좀 많네요. 200원 정도. 그 다음에 공급자 부담은 뭐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이 정도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왜 이제 위쪽이 수요자 부담이고 아래쪽이 공급자 부담이냐, 뭐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할 거는 아닌데 처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이 그래프 자체를 안 그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00원이었죠, 1,000원. 그럼 그 조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 아시죠?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다 그랬어요? 세금이 없어서 있어서요? 있어서. 부가가치세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10% 비싸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간 가격을 지불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수요자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200원을 더 내는 거, 가격이 200원 올랐다면 더 내는 건 누구라고요? 수요자. 그렇죠. 공급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1,000원 받고 팔았던 건데 1,200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더 받았으니까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300원만큼 30% 세금을 공급자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200원 남에게 받았으니까 됐고 나머지 100원에 대해서는 여기 900원까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러니까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위쪽은 수요자, 아래쪽은 공급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조세 귀착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수요가 탄력적일 때 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일 때 하고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날씨 안 더워요? 저는 되게 더운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아니, 남양주가 조금 이렇게 추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좀 서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직 동복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안 되겠네. 이거 동복 이제 없애야지. 아니, 이번에 옷을 오래간만에 사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옷에 붙어 있는 FW 그러면 뭔지 아세요? 옷에 SS 붙어 있고 FW 붙어 있던데? 네, fall, winter하고 spring, summer. 나 이번에 알았어. 아니, 하도 이제 어른 되면 옷이 이게 작아져서 못 입지는 않잖아요. 뭐 살이 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양복을 이제 2월 상품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게 붙어 있더라고. 하나는 이게 붙어 있고 그래서 나는 물어봤더니 이거는 올해 신상이래. 그런데 할인하는 거래요. 이거는 2월 재월에. 그래서 그럼 신상은 신상인가 보다.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아무튼 뭐 그런가 봐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 옷을 좀 잘하는 친구, 패셔너블한 애들이 있잖아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스프링 썸머예요. 진짜 촌스럽게 신상이 뭐야. 네,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사고 나서 요즘 애들은 다 이게 슬림핏이라 허리 쪽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죠. 아니 예전 거를 클래식한 걸 찾았는데 최대한 슬림이 아닌 걸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도 이게 약간 옷다리가 편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kg만 빼려고. 나중에 빠진 거 좀 봐주세요. 빠지면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5kg 빠질 때까지. 어떻게 다이어트 하냐?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빼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리라고 아세요? 귀리? 한 끼를 귀리로 먹는 거야. 귀리. 그래서 귀리를 볶은 걸 한 끼를 대신 먹는 거예요. 빠진대요, 그럼. 그래서, 안 빠지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방송. 여러분, 요거 이제 보자고요. 결론은 진짜 별거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라는 거 다 알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인데, 조세기착은요, 탄력성과 반대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부담액은 반대로 작은 거죠. 탄력성이 적으면 반대로 그랬어요. 커진다. 그러면 요거는 반대니까 작아지고 얘는 비탄력이니까 반대로 부담액이 커진다. 그래서 탄력성과 부담액은 반대다라는 것만 알면 끝이에요. 뭐 내용이 별거 없어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면 누구의 부담을 봐야 반대냐? 수요자나 공급자냐 그건데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수요자. 수요자의 부담이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 수요가 비탄력 그랬으니까 당연히 누굴 봐야 되느냐? 수요자. 이쪽은 공급의 탄력 비탄력 그러면 누구를 봐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것만 알면 이거는 뭐 끝나요. 그러니까 조세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한 번 듣고 끝내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수요자 부담이 적었대요. 반대로. 그러면 전체 조세 중에 수요자가 적게 부담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공급자인데 공급자 부담은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수요자의 부담이 반대로 커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급자라 그랬죠? 공급자 부담은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이거는 공급이 탄력이죠. 그러니까 공급자 부담이 반대로 작았어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렇죠. 수요자 부담은 클 것이다 그 이야기고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 부담은 반대로 커졌다. 그럼 상대방 수요자는 당연히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난다. 그래서 반대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반대다라는 거를 뭘 믿고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그 증명할게요. 여기 비탄력이죠, 비탄력. 이거는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 그럼 이 부분 증명하겠네. 자, 공급이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자 부담이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여기 보세요.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원. 자, 숫자로 쓸게요. 100원. 그러면 나머지 20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 그래서 수요자 부담이 더욱 커졌죠. 자,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요. 그럴 때는 공급자 부담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200원. 여기는
100원 그랬으니까 이와 같이 반대다. 반대인 거 증명했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로 증명한 거니까 믿고 쓰셔도 된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가끔 물어보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탄력성이 무한히 큰 거죠. 그럼 누구의 부담을 봐야 반대가 되죠? 반대가 뭐 얼마예요, 이거? 아주 작은 거죠? 부담이 있어요, 제로예요? 그러면은 조세 전부 다를 누가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에서 전액 부담이다. 이해하셨나요?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수요가 완전 비탄력할 수 있죠? 공급이 완전 탄력할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 더. 불안한 눈초리를 쳐다보시니까. 공급이 그냥 비탄력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이면. 이거는 탄력성이 얼마죠? 제로. 그러면 공급자 부담은 아주 많아지겠네요? 제일 많은 게 얼마죠? 전액. 무한대가 아니고 전액. 그러면 수요자 부담은 있을까요? 제로일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뭐 조세 부담은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263쪽에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를 했는데 뭐 그거는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그냥 요약집 확인하면서 할게요. 자, 여기 요약집 86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86쪽입니다. 작년에 그 중개사 공부를 좀 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학원에? 작년에 공부를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몇 분 계시는 것 같던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이야기 안 하시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게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야. 왜냐하면 공부가 덜 돼 있겠어요? 많이 돼 있겠어요? 올해 합격할 확률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정확하게 다듬어 드리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왜 이제 물어보냐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여기도 숨어 있는데 이 그래프를 괜히 그린 게 아니에요. 조세를 부과하면은 가격이 비싸지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줄였죠. 수요자는 공급자는 돈이 안 되니까 줄이고 수요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량, 수요량을 줄였죠. 마찬가지죠. 비싸니까 수요자도 줄여. 공급자도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줄여. 이럴 때 어쨌든 간에 시장에 있는 재화가 필요량보다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줄여버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원배분 왜곡한다 그래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건데 이렇게 왜곡해, 왜곡. 그럴 때 왜곡을 덜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공급이 탄력적일 때요, 비탄력적일 때요? 비탄력.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비탄력적일수록 문제가 적대면서요. 에? 조금 더 갈까요? 헨리 조지가 토지 단일세를 이야기해. 토지 단일세.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토지라는 건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그럼 조세 부과해봐요. 부과. 뭐 임대료 규제해봐. 뭘 하든 간에 똑같은데 1,000원에 100개 부과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싸구려 공급자 지가 혼자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양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조세가 토지세다라고 본 거예요. 헨리 조지가. 이해가 되셨나요? 역시 빨라. 아직은 빠르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던진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물론 훨씬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거다 그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근데 손 안 들었으니까 원 트랙으로 쭉. 농담이에요.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풀기가. 그런데 뭐 조금만 공부하면 거기까지 가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기 요약집 86쪽 보고 있죠 지금? 이번에 조세기착인데 별도기 하시고요. 의의는 뭐 다 읽어보시고, 정가기착 그런 거는 다 아시죠?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자, 동그라미 1번, 2번 다 읽어야 됩니다. 바로 이번에 조세기착의 내용입니다. 그죠? 거기
세금을 부과하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즉 어느 누구에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 또는 완전 탄력이 아닌 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혼자 부담한다고요? 쌍방이 나눠 부담한다고요? 쌍방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조세의 기착은 결국 누구에게 부과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무지하게 잘 나오죠. 3번. 일반적으로 수요나 공급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고 탄력성이 작은 쪽에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탄력성과 부담액은 반대다. 반대.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수요가 탄력 그러면 임차인 부담은 작고 비탄력은 임차인 부담은 크다. 다음에 니은번에 마찬가지죠. 대급번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 그러면은 수요자 부담은 아주 많아지고 모두 부담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 그러면 공급자 부담이 반대로 아주 많아져가지고 전부 부담한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신 거죠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다 안 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를 다 쓰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빼고 지금 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안 듣는 분들도 이 책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4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래프 바로 밑에 보니까 또 이제 정리가 좀 돼 있잖아요. 그죠? 기업간의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공급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조세 부과로 수요량과 공급량은 크게 감소한다. 때문에 수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 밑에 조세 부과로 수요량과 공급량은 많이요 적게요 적게. 그래서 이제 리을번에 보니까 조세 부과는 사회적 구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조세 부과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므로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초래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헨리 조지라고. 헨리 조지. 헨리 조지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 동그라미 이번에 조세부담의 상대적 배분 그랬는데 뭐 공식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뭐 문제 한 개 풀어볼 건데 한 개 풀면 돼요. 뭐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탄력성과 반대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 얘기라는 건 거기 보니까 이제 수요 공급의 거짓 탄력성 그는 공급의 거짓 탄력성이라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의 탄력성이 2다 2. 공급의 탄력성이 3이다. 그러면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요, 공급이요? 공급. 그럼 공급자가 탄력적이니까 이쪽이겠네, 그죠? 그래서 공급자는 부담이 작고 수요자 부담이 작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죠. 그럴 때 실제로 조세를 300원 부담시켰을 때 수요자의 부담 부분이 얼마냐라고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는 출제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때는 두 개의 탄력성을 더한 다음에 수요자 부담 부분은 반대로 누구 부담액을 가지고 누구의 탄력성으로 따져야 되느냐? 공급의 탄력성 이야기예요. 5분의 3. 그러면 결국 만일 1,000원이라면 5분의 3이 600원이고 500원이면 3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액을 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전체 조세가 뭐 1,000원이라 치자고요. 1,000원. 그러면은 5분의 3이니까 60% 600원이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은 600원이에요? 400원이에요? 400원. 그러니까 보세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많고 수요자 부담이 600원으로 많고 공급자 부담은 거꾸로 했네 아까. 공급자 부담은 400원으로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이렇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걸 뭐 외워야 돼요? 아까 조세 부담은 반대로 그랬으니까 공급이 보다 탄력적이면 누구 부담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큰 쪽으로 가야지 수요자보다. 안 외워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울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네.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경우를 했는데 신규주택과 재고주택이죠. 이거는 뭐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동그라미 신규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경향이 강하고 재고주택은 탄력적이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수요공급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비탄력적이고 재고주택은 이거는 우리 중개업소에 전화만 하면 돼. 공급이 확 늘죠.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탄력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조세율을 인상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주택가치에 적용하게 되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신규주택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고소득층에 비해 공급이 탄력적인 재고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뭔 말이냐? 예컨대 여기 신규주택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공급자하고 수요자를 보면 오늘 이제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떻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 부담 부분이 반대로 얘는 비탄력이니까 커지겠죠. 오늘 탄력적이니까 반대로 커질까요? 부담이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수요자 부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자 부담 부분은 얘는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적고, 이쪽은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신규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고소득층이에요. 재고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수요자 저소득층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공부는 다 했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거분리 할 때 저와 고가 있었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디 산다 그랬어요? 신규. 이 사람들은 어디요? 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수요자는 누구라고? 고소득. 그 다음에 재고주택의 수요자는 누구요? 저소득.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신규주택이건 재고주택이건 똑같은 비례세, 똑같은 비율로 조세를 부과하면 역진세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례세는 역진세를 만들어낸다. 역진세는 뭐냐? 여기 거꾸로란 이야기는 거꾸로 나아갈 진짜예요. 나아가는 세금이다. 즉 조세정이랑 반대로 간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역진세를 잡으려면 아까 같이 비례세로 가야 되겠어요? 누진세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누진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법을 공부하시잖아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2%까지 세율이 똑같다고요. 누진세라고요. 누진세죠, 누진세. 아주 강력한 누진세죠. 4월 1일부터는 양도세 중과되는 걸 알고 계시죠? 2주택일 때는 10%, 3주택 이상일 때는 20%.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일을 조금 당겨서 계약해달라 그러겠네. 3월 29일로. 잔금 지급일인가? 잔금 지급일이에요? 에이, 찜이. 네. 됐어요. 돈도 없으니까 낼 것도 없어. 3번에 주택가치와 똑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역진세 성격이 있어서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차등과세라든가 누진세를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복잡할 거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처럼 복잡하면 요거는 이제 정확한 설명을 위한 거고,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논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세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면은 오히려 부자들이 덜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내는 역신세 문제가 있더라. 이걸 잡으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누진세다. 요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지문 딱 한 개밖에 못 써, 이 부분은. 지문은 2개, 3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동그라미 3번 정도를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나 양도세 중과의 경우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죠.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여러분 이제 투자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좋아하는 투자이론이죠. 네. 잠깐 쉬었다 뵐게요.